안녕하세요. 오늘 도시재생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갈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을 드립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함께 얼굴 맞대고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의 이해는 제가 3가지 주제로 할 텐데요. 하나는 먼저 도시재생의 개념이 어떤 건가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함께 이야기해 보고요. 현장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함께 탐구해 보고요. 각 주체마다 역할과 의무 같은 게 있을 텐데 권한도 있고 그 중에 우리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3 주제로 오늘 도시재생의 이해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같이 따라하면서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센터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것 같지만 도시재생의 개념입니다. 도시재생, 그 중에 재생이 뭘까요? 재생은 보통 다시 사는 것, 다시 살리는 것,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도시재생은 뭘까요? 아마 말 그대로 하면 도시를 다시 살리는 걸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게 도시재생인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게 도시재생의 개념일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된 책자에 의하면 쇠퇴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말은 다 붙여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해야 도시를 살리는 걸까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도시가 다시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도시재생일까요? 한번 궁금해서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도시재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도시가 다시 살아날까요? 지금까지 재생사업이 아닌 다른 곳의 많은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주민과 함께 건물을 새로 지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새로 지어놨는데 그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주민들이 잘 오질 않아요. 주민들의 이용이 떨어지는 거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다 보면 그렇게 1달, 2달, 1해, 2해 지나고 나면 이제 운영비는 많이 잡아먹는데 주민들이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건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이든 건물이든 사람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면 다 폐허처럼 변해버립니다. 황폐화되죠.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1년, 2년 버려진 채 있던 건물을 나중에 결국 행정이 지자체가 다시 가져가서 지자체의 어떤 건물로 활용하게 되는 게 보통 새로운 건물이 갖는 운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건물은 그런 운명에 처한다고 하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시재생, 지원금이 들어오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금 받아서 도시가 살아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죠. 지원금이 끊기면 지원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투여하는 돈이에요. 이게 사업이 딱 끝나버리면 그 더 이상 지원금이 없습니다. 지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마을 공동체 활동 여럿 하다가요. 여러 해 하면서 본 것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꽤 큰 돈의 마을 사업 지원금을 줬는데 3년 동안 그 돈을 받으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청년들하고 밴드를 만들어요. 그 지원금에는 악기 구입비도 주고 밴드를 강습하는 강사비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밴드를 만듭니다. 서울로 막 가서 선생님들한테 밴드 강습도 받고 이래서 실제 공연도 많이 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어르신들 모아서 어르신들 연극반을 만듭니다. 어르신들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연극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연극하고 연극 교수님들이 오셔서 대본도 써주고 연극도 지도해주고 이래서 좋은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도 해요. 그리고 또 주민들과 함께 중장년 합창단 같은 것도 만들어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걸 막 만들어서 즐겁고 재밌게 막 해가는데 지원금이 딱 3년 지나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밴드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악기가 고장나면 그걸 수리할 수리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 왔던 3년 기간 동안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주민들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한 비용도 없고 악기 살 비용도 없고 연극 대본을 써주는 걸 공짜로 해주나요?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원금으로 유지된 사업들은 지원금이 끝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민의 힘이 커져서 그걸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지원금이 오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도시가 살아나는 건 되게 쉽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시가 살아가는 걸까?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도시가 살아가는 건 새로운 건물 짓는 거나 지원금만 덜렁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할 수 있는 힘, 사람들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도시를 다시 살리려면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대고 많이 이용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고 그 북적거리는 게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마을 일도 얘기하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즉 사람들의 관계망이 살아날 때 도시가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망이 살아나는 것, 이게 도시재생이고요. 사람들의 관계망, 그건 바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사람들의 관계망이 살아나는 것이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도시재생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보면요. 201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뭘 했냐면 도시가 쇠퇴한 도시가 있으면 쇠퇴한 지역이 있으면 지역으로 묶어서 재개발을 하거나 작은 지역은 재건축을 했죠. 근데 이건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다행히 마땅히 집이 있는 집주인들은 괜찮은데 이제 티켓을 받고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잖아요. 조합원이 되죠. 근데 세입자들은 다시 거기 살 수 없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60년대 이래로 2013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할 때마다 조합원과 세입자의 갈등을 끊임없이 봐왔어요. 철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이 다치기도 했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집값이 급등하고 폭등해서 부동산이 과열돼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원래 사는 사람들 중에 재개발 지역에 다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20%가 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결국 아파트가 다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도시정비라는 이름으로 밀고 쓸고 없애면서 다시 세우면서 동네에서의 추억까지 완전히 없애는 전면 철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2013년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주민들, 저층주거지라고 해서 다 밀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보자 하는 게 도시재생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계속 살려면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많이 만들어서 마을 경제도 살려보고 그래서 결국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원해보자. 이게 2013년에 만들어진 도시재생특별법입니다. 그래서 2013년과 13년 이전과 이후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재생 특별법의 안에 보면 목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목적.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법의 목적에는 도시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에도 도시의 성장 기반, 마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늘리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이 마을을 다시 살리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거나 지원금이 들어오는 게 마을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의 관계망,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살리는 것,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시재생은 개념적으로는 마을의 성장 기반을 확 늘리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 회복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주제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어를 잘 구분해 쓰지 않아서 그런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단어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가 있고요. 도시재생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살펴봐 보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도시재생의 주체. 도시재생의 주체는 누구라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민이요. 맞습니다. 도시재생의 주체는 주민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의 주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우리 마을의 문제를 살고 있는 주민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해결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살고 계신 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체이죠. 세 번째는 그게 단순히 문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 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누굴까요? 주민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도시재생은 뭐라 그랬어요? 활력개발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은, 주체는 도시재생 기간 동안에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우리 마을의 문제가 무엇이야, 어떻게 해결돼야 돼,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런 의견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끝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끝나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우리 마을의 주민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인 주민의 의미죠. 그런데 이건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4년이나 5년 동안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때는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와 행정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가진 센터 3명이 함께 이 사업의 주체인 겁니다. 이걸 구분해 보세요. 도시재생의 주체는 주민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벌어지는 사업의 주체는 3명이 된다.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와 행정과 센터가 셋이 함께 주체가 돼서 사업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림이 훨씬 덜해집니다. 자, 그러면 각각 주체의 역할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역할은 계속 얘기되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무엇이야, 문제가 뭐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역할이겠죠? 행정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시겠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뭐 1억, 10억 이런 단위가 아니죠. 몇백억이에요. 국가 예산이란 말이죠.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역할은 국가 예산을 잘 집행하는 거고 우리가 주민들이 여기 이렇게 바꿔줘 이런 계획, 문제를 얘기하고 계획을 얘기하면 그게 계획에 맞게, 법령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는 그 사이에서 행정과 주민이 바라는 것들이 바로 부딪히면 주민은 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은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고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게 센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이렇게 주민과 행정과 센터 세 주체가 함께 이뤄내는 콜라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방금 콜라보라 했잖아요. 서로 잘 어우러진다 이런 뜻인데요. 서로 잘 어우러지려면 각각의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주체의 운영 원칙은 뭐냐면요.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은 우리말로 하면 협력체계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민은 행정을 잘 파트너십으로 협력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이 우리를 협력하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있나?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존중이에요. 이 사람을 내 파트너로 존중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으면 파트너십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은 행정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각각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인지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호 존중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상호 역할과 권한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명심해 두세요.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는 세 군데가 주체인데 함께하는 콜라보인데 여기에 원칙은 파트너십이다.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현장에 많은 갈등이 이 파트너십, 상호 존중의 원칙이 없을 때 많이 생겨나요. 대표적으로 많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이런 오해가 많다고 해요. 이건 여긴 주민들이 계시니까 주민들이 하는 오해 중심으로 말을 해볼게요. 이 사업은 우리가 따온 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맞죠? 희망지 때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기여한 건 맞지만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문제 제기를 누가 사업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행정에서 만들었죠. 왜냐하면 지자체가 제출해서 따오는 사업이잖아요. 행정이 법령에 맞게 구성하는 거고 센터가 그 의견을 주민들이 낸 의견들을 많이 조합하고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함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했던 공로는 인정되지만 우리가 따온 사업이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만든 사업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두 번째, 센터, 지원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센터는 우리가 월급 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죠. 파트너십을 하면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센터는 어떤 역할일까요? 센터는 행정과 주민이 같지 않은 이런 도시재생에서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 의견 중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조율을 행정은 행정체계의 전문가지만 주민과의 관계할 때 관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업이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센터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구성원들은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고요.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서울광역센터에서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센터의 직원들은 우리 예산으로 부리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센터의 직원들은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내 거야 네 거야가 아니라 세 개의 주체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 맞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는 행정과 센터와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각 주체 간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은 행정이나 센터의 역할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리이니만큼 주민협의체 역할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협의체에 소속되는 주민이 누굴까 할 때 이제 다 아시죠? 일단 누구죠? 거주민들이 주민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인들 누구냐면 우리 미장원 사장님, 방앗간 사장님, 슈퍼 사장님 여기서 하루 종일 장사하시지만 여기 주민이 아닐 수도 있죠. 다른 데 사시지만 장사만 여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생활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거주민도 아니고 주민이 아닌데 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센터에서 추천하신 분들, 이분들이 우리 마을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야. 이렇게 추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함께 할 수 있죠. 이렇게 세 주체를 주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편의상
생활인가 거주민을 일반적으로 주민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마을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게 주민인데 그럼 우리 마을엔 몇 명쯤 살까요? 우리 마을에 한 7천? 만? 이렇게 살고 있나요? 궁금한 게 이런 거죠. 마을 변화의 주체가 주민이야 이렇게 했고 주민이 누구야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활동하면서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주민들이 다 마을 변화의 주체인가? 사실은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지 실제 마을 변화로 나서지는 않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저 같은 주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우리 마을 주민이라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이러고 동네를 나갑니다. 골목을 나오는데 막 골목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고 가죠. 냄새야. 지저분해. 이거 누가 안 치우나? 이러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한 잔 먹고 퇴근하면서 헐레 퇴근 저녁 때 하는데 저녁 때 오면 그 아침에 있던 쓰레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지죠. 그럼 그걸 보고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이놈의 동네 누가 쓰레기도 안 치우네. 이런 생각하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저 같은 사람은 무슨 결론을 가지게 될까요?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빨리 돈 모아서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을 변화의 주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마을 변화의 주체는 이렇다고 합니다. 거주민이 아니라 거주민에서 주민을 가진 주민들이 참다운 주민으로 변화될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을 변화의 주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민의식은 뭘까요? 주민의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을에 숱한 문제가 있는데 마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사람, 이걸 주민의식 가진 사람, 주민의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CCTV,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우리 마을에 있죠. 우리 마을에 보육의 문제가 있겠죠. 우리 마을에 청소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을에 노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의 문제, 우리 마을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우리 마을 안에 있는데 그 문제를 남의 집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이야, 우리 마을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주민의식이라는 거죠. 제가 사진에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아는 동네에 용돈 장학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용돈 장학회 예를 들어서 주민의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는 마을에 조그만 마을 공동체 단체가 있었대요. 근데 한 10평쯤 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공동체 사무실이 도둑이 들었어요. 활동가가 전화를 합니다. 사무실 도둑이 들었어요. 뭐가 없어졌는데? 그랬더니 뭐가 없어졌겠어요. 조그만 사무실에 들창문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던 술 몇 병 먹고 컴퓨터 켜고 놀고 그리고 서랍에 있던 푼돈 좀 가져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다음부터 문 닫고 잘하고 다녀. 이렇게 했는데 그때 경찰이 왔습니다. 무서우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요즘은 신고하면 경찰 금방 옵니다. 경찰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금방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그래도 신고했으니까 금방 범인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모두 잡았다고. 13명. 13명이 된 아이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놀고 간 건데요. 다 어디 아이들일까요? 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아이들 13명이 잡혔는데 어떻게 잡혔냐면 요즘은 잡기가 참 쉬워요. 컴퓨터 키고 놀았더니 컴퓨터 IP 주소 추적해가지고 한 놈 잡고 잡힌 녀석한테 너 친구 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어 해서 13명이나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공동체에서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랬더니 안 된대요. 이제 합의를 봐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하고 합의를 봤어요. 부모들이 누구겠어요? 다 마을 형님들이고 이웃들이죠. 그래서 부모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부모들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은 다시는 신고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그 공동체에 회원들 몇 명이 술을 먹는데 한 친구가 이럽니다. 얘기하는데
야, 우리 아이가 용돈을 달라는데 너 얼마 주냐? 난 얼마 주는데? 난 얼마 주는데? 이러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사무실 턴 그놈들도 용돈이 없어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다들 들으면서 아니 뭐 그랬겠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녀석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야, 우리 사무실에 턴 그 녀석들 용돈을 우리가 좀 줘보면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네 애나 용돈 잘 줘. 이렇게 타박하고 말았는데 그 친구가 끝끝내 의견을 접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10명쯤 모아오면 그럼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 이랬더니 그리고 한 1, 2주일 지났을까요? 그 친구가 다시 술자리에 만났는데 이렇게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내밉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10명 모아오면 이거 하자며. 그래서 시작된 게 용돈 장학회예요. 200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하고 있고요. 1년에 10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사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한 달에 5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 동네의 아이들이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용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주민의식은 마을의 주민들이 하는 주민의식이라는 게 무슨 고결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을의 문제를 우리 동네가 좀 가난하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도 용돈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그 아이들 용돈을 같이 줘보자 하는 것처럼 마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게 주민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마을 공동체 만들 때 함께하는 마음들이나 주민의식을 너무나 거창한 가치나 정의로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관건은 마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민의식을 가진 주민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누구의 역할일까요? 바로 주민협의체 역할입니다. 마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을 도시재생이 바로 그런 거죠. 마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결국 그 해결에 동참하는 것. 이게 지금 그래서 마을을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 이게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주민협의체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의식, 마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한 주민이 많아지도록 더 노력하는 것.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함께하도록 촉진하는 역할. 이게 주민협의체의 역할일 거예요. 두 번째 주민협의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민협의체는 사실은 도시재생의 주체이기도 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3분의 1의 주체이기도 한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1년에 한 번 협의체 주민 모두가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분과로 나눠서 활동하실 거예요. 분과활동이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활동하시게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의 활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협의체가 더 신경 쓸 일은 뭐냐면 주민의 의견을 결정하는 회의를 잘 운영하는 거예요. 회의를 잘 운영한다는 게 뭘까요? 주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듣고 주민 다수의 의견대로 따르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응축하면 뭐냐면 민주적 절차를 잘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나 운영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잘 따르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 이게 주민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민협의체 역할은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실 가진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두 번째는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를 잘 따르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오늘 도시재생의 이해 전체를 한번 핵심 주제별로 정리해 볼게요. 도시재생의 개념을 했잖아요. 개념의 정리는 마을의 성장 기반을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도시재생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구분하는 건 도시재생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사업의 주체는 주민협의체와 행정과 센터, 이 세 주체가 함께 이뤄내는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그럼 우리 주민협의체 역할은 뭘까? 더 많은 주민이 주민의식, 마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과 함께 주민협의체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도록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시면 도시재생의 처음과 끝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잘 사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더불어 함께하는 마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의 목표가 그거니까요. 도시재생 사업 잘 이루어서 정말 웃음꽃 피는 즐거운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있는 마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